안녕하세요.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해설은 모든 문장을 상세히 하기보다는 이제 시험이 2달 남짓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이 형태의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서 풀어야 되는지 그 실제 시험 푸는 방식 자체로 해설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요행심으로 읽어보고 찍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2달 남짓 더 외우고 시험장을 가실 테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에 하나라도 더 확실하게 외우셔가지고 내가 외운 제목이랑 그 제목 중에 외운 문장은 눈에 확 띄게 돼 있으니까 어디에다가 표시해야 될지 눈에 띄는 문장들만 먼저 찾아가지고 답을 찾고 답이 나오면 제대로 찾았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고 확실하게 100% 맞춘 그 문제는 나머지 문장은 보지 말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은 낯선 문장들이 많이 눈에 띄는 문제들은 내가 공부를 안 한 거니까 그냥 쳐다도 보지 말고 바로 넘어가셔야 된다고. 그 연습을 남은 기간에 충분히 하셔야 되고 시험장에서도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위주로 해서 해설을 할 테니까. 자, 41번은 상대방 없는 거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유유제소만 찾는 거예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 내려가면 여기 재단법인 나오니까 이 답 쓰고 끝내셔야 돼요. 이거 5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맞추셔야 하고요. 42번은 무효인 거 고르랬어, 무효인 거. 4개 들어있고 조합이 2개, 3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여기도 무효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내가 외운 대로 무효인 거를 1~2개를 먼저 찾으시라고. 그럼 기억에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니까 하나 찾았고 니은은 허위 진술하기로 한 거니까 이것도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 기억 니은은 일단 2개 찾았단 말이에요. 2개 아니면 3개였으니까. 그럼 이렇게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우셔야 돼. 그럼 디귿은 할 필요가 없고 리을만 하면 돼요. 그럼 리을에서는 여기죠. 여기 딱 한 번. 자격 없는 사람이 딱 한 번 중개한 건 이거는 유효하다고. 업으로 한 건 무효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무효인 거 찾으라 그래서 형사사건이랑 허위진술 무효인 거 2개 찾았고 리을은 한 번 하기로 한 건 유효니까 얘는 아니고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돼요. 모든 지문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답 찾는 걸 하셔야 된다고. 43번은 통정어야. 그리고는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칫 반대로 답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전체에다가 원을 그리고 푸시라고.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는 이 문제 전체에다가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원 안에서 풀면 틀린 지문에다가 반대로 답 쓰는 일은 줄어들 테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이거 알았다면 성립하니. 자, 통정어휘는 여기 써있듯 서로 통정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던 것만으로는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했었어야 돼요. 통정을 해야 성립한다고. 자, 2번은 증여가 나와요. 통정어휘에서 증여 나오면 증여는 유효. 이거 숨기려고 한 매매로 가장한 건 무효. 그래서 얘는 유효, 얘는 무효인데 모두 무효다. 그래서 여기 틀린 거고. 틀린 지문들은 틀린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틀린 데다가 이렇게 X를 해놓으셔야지 그냥 줄만 긋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자, 3번은 문장이 길 때는 끝에부터 보시는 거야. 끝에. 물어본 거. 제3자에 해당하냐 안 하냐 물었다고. 문제 제목이 통정어인데 제3자 해당하는지를 물었으니까 전체를 읽을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은 단어가 있는지만 찾으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채권을 가압류했다고. 가압류했기 때문에는 제3자 해당하는데 안 한다 그래서 틀렸잖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긴 문장들은 앞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끝에 물어본 걸 먼저 보고 답할 근거만 찾고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은 제3자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통정어휘에서 제3자는 선의의 제3자, 선의기만 하면 되니까 선의의 제3자래. 근데 이 선의의 제3자한테 과실이 있대. 그럼 과실이 있든 무과실이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 주장할 수는 없다. 맞네. 그래서 옳은 거 4번이 정답.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자, 5번은 공부용을 한번 보시는 거야. 아기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 얘도 선의로 전득했으니까 얘도 선의의 제3자다고. 그럼 얘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데 안 한다. 그래서 틀린 거고. 요 4번 문장이 그렇게 쉬운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문제 나오면 제3자이기 때문에 선이기만 하면 되지 과실이 있어도 얘는 보호된다. 얘한테는 무효정할 수는 없다. 이거를 재차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44번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여기만 표시하고 그 이하의 지문은 읽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허가구역 문제는 문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읽으실 필요 없고 옳은 거 고르라고 했다라는 것만 표시하고 문제 전체에다가 원을 그리고 푸시라고. 그리고 항상 박스 문제 풀 때는 전체적인 거를 먼저 한눈에 보고 푸셔야 돼요. 4개 들어있고 2개, 3개 찾는 형태로 돼 있다고.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거, 옳든 틀리든 내가 외운 걸 가지고 일단 내려가서 조합을 추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허가구역 문제는 앞에서부터 읽어가는 것보다 끝에 물어본 질문이 뭔지를 먼저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럼 기억에서는 해제할 수 있냐 물었다고. 그럼 허가구역에서 해제는 해약금 해제만 가능하지 그 이외의 사유는 안 되니까 그 해제 사유를 찾으셔야 돼. 얘는 허가협력을 불이행했을 때 이걸 이유로 해제할 수 있냐? 없다고. 해약금 해제만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협력금 위반으로는 해제 안 되니까. 그럼 기억은 100% 틀린 거예요. 그럼 내려가서 기억 들어간 거 먼저 지우시라고 이렇게. 그럼 이 문제는 3개나 지워져요. 그럼 남은 애들을 조합을 맞춰 이렇게. 그럼 디귿하고 디귿은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니은하고 리을 중에 하나만 정확히 하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니은은 물어본 거 끝에 협력 청구할 수 있냐? 그럼 허가 협력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매수인은 대금 제공 안 하고도 일단 허가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허가 협력이랑 계약상호 간엔 동생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협력해 하고 푸셨어야 돼. 그럼 니은 들어간 게 3번이니까 3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본인이 니은이 조금 확신이 없을 수가 있다고. 그럼 나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럼 디귿을 해봐, 디귿. 취소할 수 있냐? 취소. 할 수 있잖아요. 리을. 에이. 지정 해제됐대.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지정 해제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되지만 이미 무효로 확정된 것까지 유효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앞에를 보셔야 돼. 잠탈 목적으로 했대. 그럼 얘는 이미 무효로 확정된 거라 지정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히 알면 답 찾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한 지문을 100% 정확히 하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그대로 문제에다가 투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45번은 취소. 취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고 1번은 미성년자 나오니까 표시를 하셔야 되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냐? 미성년자도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왔고. 자, 2번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이제 확인할 건 언제부터? 처음부터. 여기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여기를 취소한 때부터 이렇게 틀리게 나오니까. 자, 3번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제한 능력자 보호해야 되니까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되고. 4번 3년 나오면 앞에 추인인지 보고 10년 나오면 앞에 행인지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5번은 제한 능력자가 나왔는데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고 나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표시하라 그랬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데 그럼 당연히 추인력이 있는 거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란 뜻이니까 소멸한 후에 여하튼 이 문제는 100% 맞추셔야 돼. 이 5번 문장은 어떤 시험에서든 가장 취소제도에서 많이 출제되는 사안이라 100% 하셔야 됩니다. 100%. 조건.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은 처분할 수 있냐. 처분 다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2번. 무효가 되냐고 물었으니까 이 2번 문장은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미 성취됐다고 나와. 근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래. 그럼 정지가 발생 조건이니까
성취 단어 대신에 발생 이렇게 쓰시라 그랬지. 그리고 읽으면 돼 이렇게. 이미 발생했다고. 그럼 이미 효력이 발생했으면 유효지. 무효가 된다. 틀렸잖아요. 그럼 조건 문제에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는데 지금 2번에 찾았으니까 2번을 한 번 더 하시라고. 이미 성취됐는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발생 조건이니까 이미 발생했으면 유효인데 무효라고 해서 100% 틀렸네. 그리고 답 쓰고 밑에를 안 읽으셔야 돼요. 이거 하는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 2번 문장은 가장 기초 개념이라 100% 확신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낱말 맞추기만 정확히 하면 맞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문장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대리 문제는 갑을병 표시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고 대리인이 누군지만 표시하고 유권 대리인지 무권 대리인지만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바로 푸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는 게 아니라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얘는 임의 대리인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유권 대리 문제가 나온 거고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건 대리권을 남용한 게 나왔어. 그럼 대리권 남용 나오면 비진의를 적용해야 되니까 원칙은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무효다고. 그런데 이 문장은 원칙을 물었다고. 그럼 원칙은 유효하니까 갑에게 효력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되셔야 돼요. 맞는 문장이고. 2번은 대리에서 사기가 나오면 사기친 사람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인만 정리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3명을 다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친 거니까 이 사기당한 병은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끝에 취소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갑이 전혀 몰랐다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푸셔야 되고 3번 질문 길 때는 끝에만 하신 거야. 끝에 물어본 게 이거 아니야. 병의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냐고. 그럼 병이 을한테 돈을 주면 을이 갑한테 전달하지 않아도 병은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니까 앞에 100% 똑같은 내용 나와요. 을이 병한테 돈 받았는데 갑한테 전달 안 했대. 그래도 대리인이 대금 수령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고. 이 질문들은 한두 번 나오는 문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외워져 있어야 돼요. 자, 4번도 끝에 원상의 보금을 갑과 병이 부담한대. 맞잖아요. 행위는 대리인이 하더라도 효과는 다 본인한테 속하니까 본인이 상대방과 원상의 보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해제할 수 있냐? 그럼 주어만 찾으시면 되잖아. 주어가 을이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은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이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대리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 100% 맞추셔야 돼요. 자, 48번은 대리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문제 전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1번은 제한능력자가 나왔대요.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대. 그럼 제한능력자는 대리행위를 했을 때 본인한테 완전히 효력이 귀속이 되는 거고 선임한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리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한다. 옳은 거 딱 맞아. 요 1번 문장도 대리에서 중요한 문장으로 여러 차례 출제가 됐기 때문에 100%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하셔야 돼.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인 경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는 못해. 선임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돼 하고. 이 문제도 1번에 답 쓰고 밑에 안 읽으셔야 돼요. 자, 나머지 문장들은 연습 삼아 해보시는 거 중요하니까. 자, 대리에서 불공정 나오면 궁박은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 그런데 대리인 기준이냐 그랬어요. 근데 궁박 들어있으면 여기가 틀린 거야.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 이렇게. 자, 취소권은 다 본인한테 속해야지. 대리인한테 기속된다. 여기가 틀린 거고. 여러 명 나와도 각자가 원칙이라 원칙은 각자가 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더라도 대리인이라 본인을 대리하니까 여기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여기가 틀린 거고요. 이 문제는 시험장에선 1번에 답 쓰고 1번이 100% 맞으니까 나머지 문장들은 일단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49번은 제목이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야. 그럼 요거 딱 제목 보시고 떠오르실 게 기본 권한이 있어야 하고 권한이 없으면 적용될 수 없으니까 그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는데 권한과 넘은 행위 간에 동정유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본 대리권은 있었기만 하면 다 인정된다. 그게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그럼 1번은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아예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적용될 일은 없다고. 2번은 복대리 나오면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3번은 무효래.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면 행위 자체가 싹 다 무효라 표현 대리는 적용될 일 절대 없다고. 이 3번 사안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장이라 3번 답 쓰고 끝내셔야 돼. 이 문제도. 4번은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다 될 수 있고 기준시는 모든 법률행위는 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셨어요. 자, 50번도 문제를 전체 읽을 필요가 없고 대리권 없는 갑 이렇게만 표시하면 끝이죠. 이렇게. 이 사례는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고 갑이 무권 대리로 나온 사례예요. 그럼 그 뒤는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일단 옳은 거 찾으려고 했다는 것만 표시하고 바로 풀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길 때는 문제를 자세히 읽는 거는 시간 낭비고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남은 기간에 2달 남짓 계속 같이 동영 모의고사나 전국 모의고사 통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실 때 실현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표시하라는 것만 표시하고 풀었을 때 과연 답이 정확히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를 본인이 경험을 해보셔야 아 정말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시험장에서는 나머지 문구는 읽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그래야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게 돼요. 대리 문제는 대리인만 표시하고 유권 대리인지 무권 대리인지만 정리한 다음에 바로 풀면 되지 나머지 문구들은 전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권 대리 문제에서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1번에서 물어본 게 쓸데없이 길고 여기 최고 나온 게 최고. 무권 대리에서 최고 나온 100%야. 기간 내에 대답 안 했다. 추인한 걸로 보냐 거절한 걸로 보냐 거기만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최고 했는데 대답 안 해. 그럼 뭐로 봐? 거절한 걸로 봐. 그래서 물었을 때 아무 대답 안 하면 거절한 걸로 본다. 딱 맞아. 그럼 1번 답 쓰고 끝을 내셔야 돼요. 대부분 옳은 것 고르라는 문제들이 1번이나 2번이 답이 배치가 됐을 때 굉장히 평이하고 쉬운 문장을 답으로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중에 한 가지 형태야. 이런 문제들은 최고했을 때 대답 안 하면 거절한 걸로 봐. 더 이상 확인할 데가 없어. 그러면 1번 답 쓰고 끝내실 수 있어야 돼. 자, 2번 연습 삼아 하시는 거야. 2번은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을 했대. 어쨌든 을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은 했어. 이때 병은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다라는 사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왜? 을이 추인을 했으니까 상대방 측에서도 당신이 갑한테 추인했다며 라는 사실 주장할 수 있다고. 이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들의 또 하나 특징이 아주 정상적인 문장을 억지로 틀리게 내지문을 바꿔놓기 때문에 문장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오히려 더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운 문장이 답으로 나오면 답 쓰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자, 3번은 철회를 물어서 철회할 수 있냐고. 근데 을이 갑에게 추인한 거야. 여기까지는 2번하고 3번은 동일한 내용이죠. 근데 을이 갑한테 추인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이야. 그럼 병은 추인 사실을 몰랐으면 얘한테는 효력이 없으니까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4번은 추인하면 언제부터 추인력이 생기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데 추인한 때부터 여하튼 여기가. 자, 5번은 여기 선택이 나오면 선택권자가 맞날 보셔야 되는데 선택은 무권 대리인 책임에서는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지 무권 대리인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1번이 답니다.
51번은 문제를 봐도 눈에 확 안 들어와요. 지문을 봐도 딱히 뭐 공중의 통행 이런 말 처음 들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쳐다도 보지 말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운 건지 내가 안 외운 건지가 하늘에 확 들어와야 돼. 이거는 다 처음 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넘어가셔야 돼. 이건 못 풀어. 자, 52번은 점유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랬어요. 그럼 1번 문장 기니까 끝에 물어본 것부터 하셔야 돼. 여기 방해 배제가 인정되니 누가? 간접 점유자가. 그럼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권 행사할 수 있는데 점유 배제를 인정이 되려면 직접 점유가 침탈돼야 되니까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대. 그럼 방해하고 있으면 간접 점유자도 방해 배제할 수 있다. 맞고. 간접 점유도 포함되니 그럼 취득 시효 요건인 점유에 간접 점유도 다 포함돼. 점유를 요소로 하는 그 어떤 법률 관계도 직접 점유만이 아니라 간접 점유도 다 포함된다. 그 내용이고. 자, 3번. 그러니까 긴 문장들은 끝에 물어본 것부터 보는 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읽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증명할 책임이 있냐 없냐 그랬어. 누가? 소유권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 그럼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니까 점유자는 자주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 없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야, 4번은 악의 점유자로 되냐고 그랬다고.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서에서 패소했을 때 그럼 악의로 될 텐데 그때 언제부터? 소 제기시부터. 여기가 맞는지를 확인하죠. 이게 시효다. 선의 점유자는 패소하면 판결 확정시부터가 아니라 소 제기시부터 악의로 된다고. 자, 5번에 여기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냐 그랬어요. 그럼 이 지문은 3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법률 관계에서든 점유에는 직접 점유뿐 아니라 간접 점유도 다 포함된다. 근데 간접 점유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 아니에요. 5번이 답. 이 정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지 말고 물어본 거 찾아서 정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간접 점유도 인정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간접 점유도 다 인정된다고. 53번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제목이 물권적 청구권이면 가장 한 단어 떠오를 건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한테 행사하는 거다가 먼저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 박스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에는 주의하자고 쓰시고 풀어야 돼. 반드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들은 실수를 안 하시는데 틀린 것을 고르라는 박스 문제는 자칫 문제를 다 풀어놓고 옳은 것끼리 조합이 되어 있는 거에다가 잘못 답을 체크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틀린 것 고르라는 박스 문제는 주의하자고 크게 써놓으신 다음에, 자, 기억, 여기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냐를 물었다고. 그럼 일단 주어가 현재 소유자인지를 봐야죠. 그랬더니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그럼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를 불법 점유하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그럼 현재 소유자는 현재 침해자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은 옳은 사안이고. 자, 니은도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냐 그랬다고. 그럼 주어가 현재 소유자인지 찾아야 되는데 얘는 주어가 전 소유자야. 그럼 전 소유자는 아직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 방해 배제 없다. 맞고. 그럼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돼. 지금 이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기억하고 니은이 맞아요. 그럼 디귿은 틀려야 될 거 아니야. 디귿도 맞으면 답이 없게 되니까 그럼 2번이 답이 이렇게. 디귿은 염려, 예방 청구 나왔어. 그러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함께 여야 틀린 거라고. 여기가. 이렇게 푸셔야 되거든. 그런데 그냥 정신없이 세 개를 다 해놓고 무의식적으로 기억 니은에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3번에다가 답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 고르라는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주의하자고 써놔야, 써놓은 게 있어야 한 번 더 주의를 하실 거 아니냐고. 그래서 주의하자고 써놓고 이렇게 푼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틀린 거 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틀린 거여서 2번 요렇게 다시 정확하게 내가 답을 찾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가셔야 돼요.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은 절대 빨리 풀면 안 돼요. 천천히 정확하게 푸셔야 돼.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아예 거들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절대평가니까 내가 외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100%만 풀면 반드시 합격하는 시험이라 절대 문제를 다 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천천히 푸셔야 돼요. 천천히. 자, 54번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나왔어요. 이거 매년 나오는 주제니까. 틀린 고르래. 그럼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목에 얘는 본권 없는 점유자, 얘는 현재 소유자, 서임을 반환할 때 적용되는 관계야. 이게 떠오르게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질문 내용이 과실취득 반환 문제랑 손해배상 범위랑 비용 딱 세 가지 질문이 나오니까 이 문제도 앞에서부터 읽어갈 게 아니라 끝에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뭐부터 나왔는지를 보셔야 빨리 찾아서 정리가 돼요. 1번은 여기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되냐 그랬어. 그럼 일단 선인지 악인지를 보셔야지.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과실 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으니까 과실을 소비하거나 수취를 못했으면 대가 보상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선의 점유자야. 얘가 과실을 수취해가지고 소비했대. 그럼 얘는 자기가 취득한 과실 얘 거라 소비한 건 자기 거 소비한 거라 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서 끝내야 돼요. 그냥 1번의 답이요.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생각해가는 게 아니라 저 제목의 입각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부터 보고 근거 찾아서 답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정확해요.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2번부터는 중요한 문장들이니까 연습 삼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은비. 은밀히 비밀실에 숨어서 점유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법이 악의로 보기 때문에 얘는 과실 수취할 권리 없다고. 그 다음 3번 여기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선자만 현존이고 나머지는 다 손해 전부인데 얘는 악이래. 그럼 악이면 언제나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 그래서 맞고. 4번도 여기 비용상한 청구할 수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비용상한은 반환할 때 청구하는 거니까 바로 앞에 반환 없이 반환하지 않고 비용상한은 없다고. 반환할 때 비용 청구하는. 자, 5번은 필요비 청구할 수 있냐 그랬죠. 근데 앞에 주어가 악이야. 그럼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하지만 악의 점유자는 비용 다 돌려, 악의 점유자는 과실 다 돌려줘, 손해배상도 다 해줘, 대신에 지출한 비용은 다 청구해. 그래서 악의 점유자 나오면 다 할 수 있다 하시면 돼. 이렇게. 1번이다. 1번. 자, 55번은 이 상린관계 문제가 매년 출제되지 않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몇 가지 아주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공부했지 그 이외에는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문제도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 그럼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제목 보고 지문을 일단 들여다보시라고. 읽지 말고. 그럼 단어들이 몇 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무슨 소음. 공부한 적 없단 말이에요. 니은도 무슨 우물. 서울에 우물이 어디 있어. 디귿에 무슨 말도 뭐 뜻인지도 몰라. 자연 유수 뭐 승수우무. 그럼 버리셔야 되는 거야. 내가 외운 단어들이 없어. 그럼 버려야 된다고. 이런 문제들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4문제에서 8문제까지는 매년 출제가 되는 거라 이들은 안 풀어야 합격하는 거야. 넘어갔어야 돼 그냥. 야, 56번은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지. 그럼 1번 문장 기니까 끝에부터 보시라고. 물어본 게 뭔지. 등기를 완료할 필요가 있냐 없냐 물어봤어요. 즉 등기해야 취득하냐 등기 없이도 취득하냐를 물어봤다고. 그럼 앞에서 물건 취득 원인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얘는 뭐요? 경매잖아. 경매. 경매 절차에서의 매수인. 경락인은 경락대금 완납한 날 취득하지.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 등기를 요할 필요는 없다고. 맞고. 이렇게. 2번은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거니까 1개인이 취득할 수는 없어.
여기서 자연인이라는 게 그냥 우리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 개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맞는 문제. 3번 점유 취득 시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대로 소급해. 맞고. 4번은 어쩌나 한번 나오는 문장인데 절반에서 취득하니 잘 모르시는 분은 바로 체크하고 내려가시면 되고 안 해온 문장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기 4번 문장은 남의 땅에서 발견된 매장물이야. 그럼 땅 주인이 있고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발견한 사람이 다 파가면 얘가 억울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발견한 건 이 땅 주인이랑 발견한 사람이 절반씩 취득하는 게 공평하다라고 민법의 규정이 있는 거죠. 별로 중요한 문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4번을 공부를 안 하신 분은 그냥 몰라. 그럼 5번 하면 돼. 5번. 타주점유자 나오면 타주점유 꼭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자주냐 타주냐는 시험에서 중요한 표현이니까. 근데 타주점유자가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니? 자주점유라야 소유권 시효취득하지. 타주점유자는 소유권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5번이 답이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런데 5번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지. 4번 같은 문장 자주 본 문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외운 거는 정리하고 내려가고 100% 안 외운 건 바로바로 빼고 넘어가셔서 내가 외운 거, 내가 해결이 가능한 거를 찾는 게 실력이에요. 이것들을 다 해결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57번은 문제 제목이 공동소유야. 공유관계가 매년 출제가 되고 합의총유는 몇 년에 한 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합의총유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집중적으로 안 해. 근데 이 문제는 제목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공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합의총유도 시험지문에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했던 내용이 아니니까 일단은 보류하고 다음 문제를 풀러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평가 시험은 문제 제목을 정리하고 내가 자신 있게 외운 주제면 풀고 그렇지 않은 주제는 일단 빼고 내가 자신 있게 외운 문제를 찾으러 가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 문제를 100% 푼다는 보장이 없어. 그럼 일단 빼고 넘어갔다가 시간이 남거든 그때 와서 보실 문제예요. 지금 가던 중에 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얘를 빼도 지금 남은 문제가 아직도 23문제가 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한 문제에 절대 집착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공부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웬만한 수험생은 못 맞춰요. 해결 가능한 문장은 일단 1번에 공유니까 공유자는 집은 자기 거니까 동의 없이 마음대로 다 처분할 수 있다고. 근데 담보 제공 못한다. 1번은 처리가 가능하고. 자, 2번은 포기했대. 법률행위. 그럼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동하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여기 틀렸고. 요 1번하고 2번은 쉽게 처리가 돼요. 이제 3번 길어서 끝에 봤더니 불가분 채권에 해당하니 이런 말은 중개사 시험범위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우리 중개사 수험생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 불가분 채권이랑 반대말이 가분 채권이요. 즉 나눌 수 없는 채권이냐 각자 나눠지는 채권이냐 그 뜻이라고. 내용은 배웠어요. 여기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공유자들은 얘한테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때 1인이 다 달라고 할 권리는 없지. 자기 지분만큼만 달라고 해야 되잖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1인이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것만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불가분이 아니라 지분 비율만큼 나눠지는 가분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여기가. 모른다니까. 5%. 야, 4번은 더 몰라요. 얘는 물어본 게 이거야.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이 사안은 이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법인 아닌 종중이 매매를 중개한 중개사한테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한 약정, 이게 총유물을 처분 관리하는 거에 해당하냐? 아니라는 거야. 문제 나왔으니까 해설하는 거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즉, 이 중개수수료 주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5번은 이 합유물에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물건에 무효등기가 됐대. 그럼 이 무효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무효등기 말소하는 거, 합유물 전체에 대해서 된 무효등기 말소하는 건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공유든 합의든 보존행위는 1인이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무효인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 보존행위라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없다 그래서 틀린 거고. 이 문제는 절대 처음에 풀서는 안 되고 공동소유 제목칸에 나오면 일단 빼고 넘어갔다가 시간 남을 때 와서 풀더라도 1번, 2번 정도 제껴놓고 나머지 중 하나 그냥 찍으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는 틀려도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58번. 이 문제는 생기초 문제라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토지 일부에, 부동산 일부에 발생할 수 없는 거. 즉, 토지 일부를 개체를 할 수 없는 거. 소유권이지. 부동산은 전부가 소유권의 개체지 일부만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맥락이 나오는 게 저당권 아니야. 일부만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에만 저당권 설정도 안 되는 거라고. 나머지 얘들 용의권 일부만 조미할 수 있고 점유 당연히 일부 조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57번 같은 거를 건너뛰고 이런 문제를 천천히 풀어서 기초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59번 문제는 보고 느끼실 게 있어. 야, 일단 문제가 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러면 문제를 일단 읽지 말고 뭘 찾으라고 했는지 보고, 얘는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주의하자고 일단 써놓으시고, 지문을 먼저 보고 앞에 뭐에 대한 문제인지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분들은 푸시는 거고, 여길 봤는데 뭘 물어보는지 감이 안 잡혀 그분들은 버리셔야 돼. 단 뭐는 하시면 안 되냐면 이 문제를 다 읽고 나서 이걸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절대 이 문제는 푸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보기를 먼저 보고 뭐에 관한 문제인지가 감이 잡히면 도전을 하시고, 지문 봤을 때 도저히 지문으로는 정리를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넘어가셔야 된다고. 기억을 보면 물어본 게 이거야. 병의 근저당권이 확정되냐 이렇게. 갑의 근저당권이 확정되냐고. 그러면 공부하신 분들은 근저당권에 확정되는 시점을 물어보면 자기가 신청했으면 신청시, 자기가 신청한 게 아니면 완납시. 이거 아시는 분은 기억이 처리가 돼요. 근데 앞에 누가 신청했대요? 병이 신청했대잖아. 병이 경매를 신청한 이 날에 갑게 확정되니? 안 되잖아. 병이 신청한 건 갑권은 확정되는 게 아니다고. 갑이 신청한 게 아니니까. 지문 자체로 처리가 돼야 돼요. 공부가 된 사람은.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문제를 읽어도 못 푸니까 문제는 절대 읽지 말라는 거지. 이제 기억에서 감이 잡히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이제 니은은 물어본 게 이거야. 소멸 청구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갑에 확정된 금액이 2억 5천을 초과를 했대. 그랬는데 병이 2억 5천을 변제를 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니? 그럼 이 사건은 1번 기억에서 봤듯이 갑이 근저당 선순위자라는 거고 병이 경매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라는 거예요. 그럼 갑 선순위자께 확정된 게 2억 5천을 초과했다는 이야기가 2억 5천이 갑의 최고액이겠죠. 최고액을 초과해서 확정된 거지. 그때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최고액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내용인데 니은은 웬만큼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처리 못 하실 거예요. 그럼 디귿해, 디귿. 디귿. 병의 경매 신청으로 병의 채권이 확정이 됐어. 근데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야. 얘는 새롭게 생긴 거야. 언제? 확정된 이후에. 얘는 새로운 거라 담보되지 않는다고. 얘는 맞고. 이게 가능하신 분들만 이렇게 하고 찍어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 틀려도 당나게 좌우 안 해요. 이 정도 맞으실 분들은 80점대 나온다고. 근데 절대 조심하실 건 앞에 있는 문제는 절대 읽으시면 안 돼. 지문만 보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문만 보고 못 풀면 어차피 문제 봐도 못 푸니까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대로 지문으로 못 풀 것 같으면 시험장에서는 풀지 마시라고. 있어.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억, 니은.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60번은 저당권 세력이 미치는 거 모두 찾으래. 이거 이제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4개 들어있고 조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러한 박스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이 미치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미치는 게 100% 정리된 걸 찾든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걸 100% 찾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항상 추리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 검토를 하시고. 자, 기억은 토지 저당권인데 그 위에 완공된 건물이래. 그럼 건물 물어봤죠? 건물은 토지와는 전혀 별개라 효력 미치지 않는다고. 그럼 기억 들어간 거는 일단 지우셔야지. 그럼 2개는 이제 없어져. 자, 니은은 토지 저당권인데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 이거 물어봤어. 기름 저장하는 탱크가 땅에 매설돼 있다고. 그럼 이건 땅의 일부가 되는 건데 유류 저장 탱크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된다. 모르는 사람은 정확히 모른다. 하시면 돼요. 그럼 디귿 해야지, 디귿. 자, 디귿에 얘는 항상 나오니까 차임 채권이 나왔어. 그럼 차임 채권, 과실은 압류 전에 거는 미치지 않고 압류 후에는 미치니까 전이 나왔는지 후가 나왔는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압류됐네. 그 이후에 발생한 차임 채권이니까 미친다. 이렇게. 그럼 디귿 들어간 거. 디귿 들어간 거. 여기. 그럼 얘는 이제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니은하고 디귿이 공통으로 돼 있잖아. 그럼 리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리을만. 그럼 니은은 몰라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100% 외운 것만 가지고 답 찾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리을만 하면 이제 답이 나와. 그럼 리을은 그때 뭐요? 등기된 임목이야. 토지 저당권인데 누가? 토지 전세권자가 심고 등기까지 했대. 이건 전세권자 소유니까 효력 미치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시. 이렇게. 저당권 미치는 거 찾으라 그랬는데 일단 기억, 건물, 독립된 부동산이라 미치지 않고 리을. 전세권자가 심어가지고 등기된 임목은 완전히 독립된 전세권자 소유고 별개라 미치지 않고. 그럼 기억하고 리을하고 미치지 않으니까 니은하고 디귿 들어간 거 3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 자, 61번은 유치권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1번에서 물어본 건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1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못 받을 뿐이지 당연히 변제는 받아야 되니까 돈으로 바꾸는 경매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1번 이렇게 변제, 경매 있다 정확히 표시되신 분은 1번 답 쓰고 끝내시면 되고 답인 것 같은데 불확실하면 나머지 하셔야 돼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야. 그런데 이게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는 할 수 있다고. 승낙 없이
담보 제공하는 거 하면 안 되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돌려준 걸로 봐야 되니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필요비든 유익비를 지출한 게 있으면 당연히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이 답입니다. 62호 문제는 물어본 게 이거예요. 갑에게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찾으라고. 그러면 이 문제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을 물어본 거니까 이 발생 요건을 자기가 정확히 공부를 하신 분은 푸는 거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정확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선택하는 게 실력이다고. 그럼 최소한 이 문제를 풀려면 뭐는 알고 있어야 되냐.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다가 소유자가 바뀌어야 발생한다는 알고 있어야 기억부터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을소유 토지 위에 승낙은 필요 없고요. 병소유 건물이야, 이렇게. 이거를 갑이 매수를 했다고. 그럼 매매니까 관습법상 문제고, 그럼 매매할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야 되는데 동일인이 아니니까 발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하나밖에 안 주어지네. 자, 니은은 저당권 설정 나서 이렇게.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어야 되니까 갑소유 토지고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대. 그러면 토지도 갑소유, 건물도 갑소유니까 동일인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얘가 발생하는 거고. 근데 니은도 거의 다 들어있어요. 자, 디귿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갑이 이렇게 나오면 자기 땅에 지었는지 남의 땅에 지었는지,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인지 아닌지 하시면 돼. 그런데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토지 부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대. 그럼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얘도 발생할 수는 없고. 자, 리을은 끝에 토지 임대차 계약했대. 그럼 토지 임대차를 하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은 포기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도 발생할 일 없다고.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는 니은 뿐이에요. 이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풀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법정지상권의 발생 요건을 기본적으로 정확한 공식을 외운 상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이게 동일인 소유야 발생하지 동일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 발생할 수 없다. 이게 확고하게 기억이 나신 분들은 동일인 소유인지 아닌지를 정리해서 풀 수 있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버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63번. 이거 맞추시면 돼. 지역권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지역권은 매년 나오는 문제 중에 가장 쉬운 쪽에 속하니까. 1번은 승역지물로서 빌려주는 땅은 일부라도 상관없고, 2번은 요역지가 이전돼. 그럼 지역권도 당연히 함께 이전해야지. 그리고 지역권은 별도의 이전 등기 절차가 없어요. 그냥 요역지 따라다니니까. 영구 있다. 이렇게. 자, 4번에 지역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이렇게 네 문장이 가장 평이한 문장들이라 다 처리가 되면 5번 잘 몰라도 그냥 5번이 답이에요. 5번이 제일 어려운 문장이야. 지역권에서. 여기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정지. 정지나 중단이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소멸이 정지됐다 이 말은 소멸하지 않게 되니까 지역권자들한테 유리한 사유가 생긴 거라고. 그럼 유리한 건 한 명한테만 효력 생겨도 다른 사람한테도 다 효력 있다라고. 5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문씩 정확히 하게 되면 자기가 잘 모르는 문장도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하나라도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64번은 토지 전세권이 나왔어. 그럼 반드시 전세권에서는 토지 전세권이 나오면
토지에다 표시를 하셔야 되고 옳은 거 고라 그랬으니까 전체에다 원을 그리고 이 문제를 풀러 들어가기 전에 토지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의 기간과 관계된 차이점 두 가지가 일단 딱 떠올라야 돼요. 즉 토지 전세권에는 건물 전세권과는 달리 1년 적용 안 되고 법정갱신 적용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최장기간 10년 못 넘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건 처음 설정할 때 기간 제한이 없냐? 있잖아요. 처음 할 때 10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고. 2번은 토지니까 1년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1년 적용 안 돼. 이게 건물과 차이점이고. 3번은 갱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갱신하더라도 10년 넘지는 못해. 그래서 최장기간 10년은 건물이고 토지고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사안이에요. 4번은 필요비는 없어. 이건 뭐 토지고 건물이고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권이 없으니까. 5번 이 문장이 그거예요. 여기 다시 설정한 걸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이 인정되냐 물어본 거예요. 토지는 법정갱신 적용 안 돼. 이렇게 처리가 되셔야 돼.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이 정리가 됐으면 2번의 1년이랑 5번의 법정갱신은 적용 안 된다가 최우선순위로 떠오르시게 연습을 해야 돼요. 최장기간 10년 제한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예, 문제 좀 길죠? 그럼 일단 문제부터 읽지 말고 뭐 찾으라고 했는지를 표시하고 전체에다 원 그리고 박스 안에 3개 들어있고 조합이 하나, 둘, 셋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어본 것부터 항상 먼저 정리하시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다소 길다 싶으면 문제부터 읽는 건 시간 낭비.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못 풀 문제인지가 판단이 설 테니까 무조건 지문부터 보셔야 돼. 그럼 기억에서 물어본 건 이거잖아요. 갑의 청약이 효력을 잃느냐. 그럼 이 문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문제란 뜻이잖아요. 그럼 갑의 청약 효력이 잃는지를 앞에서 판단하시면 되잖아. 갑이 날짜 필요 두지 말고 자신의 청약을 철회를 했대. 그럼 철회는 도달 전이라야만 할 수 있고 도달 후엔 철회를 못하니까 결국 위의 사례가 길다는 이야기는 갑이 한 청약이 일단 상대방한테는 도달했을 걸 전제로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도달했으면 철회해봐야 철회가 안 되니까 효력을 잃는 게 아닌 거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요. 청약은 임의로 철회 못해. 그럼 철회를 하더라도 철회되지 않아. 그럼 여전히 효력 있다. 이렇게. 자, 니은은 계약이 9월 20일에 성립하냐고. 성립일자를 물어봤잖아요. 성립일자. 근데 앞에 봤더니 을이 9월 20일에 승낙을 발송했어. 그럼 승낙을 발송한 날 성립일자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22일에 도달했대. 그럼 기간 내에 도달했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위에서 찾을 건 승낙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승낙 기간이 언제인지만 찾으시면 되거든. 근데 여기 나 이렇게 10월 5일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날이 승낙 기간이에요. 그럼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했으니까 발송일인 20일에 성립해. 맞네. 요렇게. 자, 디귿은 조건으로 승낙했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조건부로 승낙한 건 승낙으로서 효력 없고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보잖아요. 맞지 않아요?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전체를 꼼꼼히 읽는 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만 보고 풀 수 있으면 문제 안 읽어도 되고 지문만 보고 못 풀게 되면 문제 읽어봐야 못 푼다는 뜻이니까 문제가 긴 것들은 지문부터 항상 먼저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66번은 동시행관계 있는 경우 찾으라 그랬다고. 자, 기억은 등기 명령 나오면 동시행 아니다. 니은은 권리금 나왔어. 이것도 동시행관계 아니다고. 해제 동시행관계고.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정확히 푸셔야 돼. 그리고 다시 확인하시고 동시행관계 있는 거 찾으라 그랬는데 등기 명령은 동시행관계 아니고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도 동시행 아니고 해제는 동시행관계고 이렇게 푸셔야 돼.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기초 문제고. 67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유상쌍문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3자를 위한 계약 요 가운데 넣어가지고 현혹시키려고 한 거니까.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물어본 거 항상 먼저 정리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1번은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죠. 그럼 주어를 찾으시는 거야. 주어가 계약 당사자가 나왔는지 제3자가 나왔는지를. 근데 얘는 주어가 요약자야.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해제할 수 있냐 없냐 그랬죠? 그럼 요약자는 당연히 계약 당사자 해제할 수 있으니까 제3자 동의도 필요 없어. 자, 2번에서 물어본 건 수익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고. 계약한 이후에 특정되어도 되니까. 자, 3번도 해제권 가지냐 그랬는데 주어가 수익자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할 권리는 없고. 자, 4번은 기본관계 나왔잖아요. 기본관계. 5번은 대가관계 나오고. 요 두 문장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낙약자는 이 기본관계, 계약 자체니까 여기서 발생한 항변으로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고. 단 5번처럼 대가관계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거부할 수는 없고. 이렇게 처리가 되셔야 돼요. 4번이 답. 대가관계인지 기본관계, 보상관계인지 표시하고 해결해야 될 문장들. 자, 68번. 틀린 거 고라 그랬으니까 주의하자고 써놓고. 기억에서 물어본 거 봤더니 이거 물어본 거야. 이렇게. 해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냐 없냐 그랬으니까. 그럼 불이행의 사유가 불능이면 최고 없이 할 수 있고 지체면 최고 해야 되니까 위에서 확인할 것. 지체인지 불능인지만 확인하고 내려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을이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대. 그럼 변제기 후에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건 지체하고 있는 거니까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고를 해야죠. 근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러니까 물어본 게 뭔지를 먼저 정리하는 거를 항상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물어본 게 뭔지가 정리가 돼야 답할 근거를 찾을 테니까. 막연하게 읽을 게 아니라. 그럼 틀린 거 고르라 그랬는데 기억이 일단 틀린 게 100% 확신이 들었을 때는 기억 들어있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워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니은은 기니까 끝에 병이 소유권을 상실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럼 기억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게 해제 문제인 걸 알았고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상실하는지를 물어봤으면 병이 제3자 보호요건을 갖췄는지를 앞에서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을이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를 마친 후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병한테 매매되고 등기까지 마쳤으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후에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한 거야. 그럼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 전에 소유권 등기한 병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 더 이상 소유권 상실할 일은 없어. 틀렸다고. 그럼 얘도 지워질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그러니까 이 3개짜리 박스 문제들은 2개까지 하면 답이 나오는 유형이 있고 3개를 다 해야만 답이 나오는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3개를 다 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가장 어려운 형태예요. 그럼 이제 디귿도 해야 돼. 자, 디귿은 끝에 병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병이 해제 시 보호되냐를 물어봤으니까 병이 해제 시 제3자 보호될 사람인지를 봐야 돼. 그랬더니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병이 매수해가지고 등기를 했대. 그러면 위에 해제된 목적물이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은 토지를 매매한 사건이야. 그럼 해제 시 제3자에 해당하려면 이 토지에 등기한 사람이라야 보호가 되지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 매수한 사람은 토지 매매 해제랑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벽이 건물을 매수해가지고 등기를 했더라도 얘는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금은 토지 매매 사건이라 그 토지상에 건물 거래한 사람은 해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그래서 디귿은 옳은 사안이고. 그래서 답은 2번. 여기 디귿 문장이 그렇게 쉬운 문장이 아니어서 이 문제는 쉽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야. 자, 69번. 얘는 쉬운 문제니까. 계약의 유형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래. 자, 1번은 매매가 요식계약이니 중개사 시험에 요식계약은 없어요. 다 불요식계약이야. 2번 교환이 요물계약이니 항상 반대만 생각하셔야 돼.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성격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 증여도 낙성계약이야. 그래서 3번이 옳은 사안. 요물계약은 중개사 시험에서는 계약금 계약만 생각하시면 된다. 도급. 요거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닌데 현무계약이니 그럼 쌍무냐 편무냐 물어본 거니까 도급계약도 서로 양쪽 모두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야. 5번은 임대차가 무상이니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푸시면 될 일이고. 자, 70번 문제는 예약 완결권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는 예약 완결권과 관계된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에 따라 공부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공부가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예약 완결권에 대해서 몇 가지라도 명확히 외운 게 있으면 풀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빼고 지나가고 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년 이렇게. 자, 예약 완결권에서는 이 기간이 중요한데 기간 약정을 안 하면 10년으로 정해지고 기간 약정을 하면 약정한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약정한 기간. 옳은 거 찾으랬어.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니 아니요. 20년 약정했으면 그냥 20년이야. 자, 2번은 소급하니 아니다고.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면 매매계약은 완결권 행사한 날 체결이 되는 거지 예약 시로 소급하는 거 아니다고. 자, 3번은 20년 내에 인도받았대. 그럼 점유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났어. 그러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의 쟁점은 이 예약 완결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기 때문에 기간이 한번 계산되면 중단 없이 쭉 진행해요. 소멸시효랑 달라.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냐 안 하냐가 점유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약 완결권은 기간 지나면 무조건 소멸해. 그래서 20년 내에 인도를 받았을지라도 20년 지나도록 예약 완결권 행사를 안 했으면 더 이상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옳은 사안이고 매년은 아니지만 예약 완결권이 시험에 출제되는 해에는 이걸 제일 많이 답으로 물어봐요. 약정한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무조건 소멸해. 자, 4번은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형성권이라 그냥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거지 갑의 승낙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5번은 이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이 지났냐 이 기간과 관계된 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안이에요.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고.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자, 이 문제는 풀어서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단어를 보고 내가 풀 건지 건너뛸 건지를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웬만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돼. 시험 볼 때. 찍더라도 나중에 찍으셔야 돼. 자, 71번은 반드시 풀어서 맞추셔야 돼. 자, 담보 책임에서 아기 매수인한테도
인정되는 거 모두 찾아라 그랬다고. 그럼 전해일 때 저해손 찾는 거예요. 전부타인 해제, 일부타인 대금감액, 저당권 행사에서 해제와 손해배상. 그럼 무조건 맞춰야지. 야, 기억해. 전부타인 나왔어. 전. 그럼 해제는 악이라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되니까. 근데 얘는 뭐 나왔어? 손해배상 나왔잖아. 그럼 기억은 일단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세 개나 지어줘요. 그럼 니은 디귿하고 디귿 니을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근데 니은에 일부타인 나왔어. 그럼 일부타인 1대 대금감액 1대 찾았네. 그럼 니은 들어간 게 3번밖에 없으니까 3번이다. 자, 디귿은 저당권 실행 전부 다 된다. 저해손 니은 디귿 맞네. 이렇게. 수량 부족 해당 사항 없다고. 100% 맞추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은 한 번 더 확인하고 해야 돼요. 아기한테 인정되는 거 찾으라 그랬는데 전부타인에서 해제가 인정되지 손해배상 인정 안 되니까 기억 100% 안 돼. 그럼 기억부터 지우고. 일부타인 대금감액 1대 저당권 행사 해제니 손해배상 다 된다. 다시 확인해. 그럼 앞에 70번에 예약 완결권과 관계된 문제 안 풀고 내려와 오셔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분별하게 모든 문제를 요행심으로 읽고 풀려는 욕심 버리시고 100% 외운 문제 중에 쉽게 답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정확히 2번씩 먼저 푸는 거를 항상 명심하고 시험을 보셔야 된다고. 자, 72번에 환매.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은 매매 계약이 취소됐대. 그럼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면 환매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환매 특약도 효력 상실합니다. 2번은 반드시 동시해야 되고 3번은 이자랑 과실은 상계 처리된 걸로 보는 거고 4번 기간 절대 연장 못해. 그래서 1, 2, 3, 4가 가장 기초고 쉬운 문장이라 이 문제도 1, 2, 3, 4가 다 오르니까 그냥 4번 잘 몰라도 그냥 틀렸구나 하고 답을 쓰셔야 돼요. 모든 문장을 완벽히 몰라도 정확히만 처리하면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5번이 쉬운 문장 아니거든요. 물어본 게 이거야.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냐고. 자,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건 환매권. 근데 환매권을 행사했어. 그럼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죠. 이렇게. 그리고 환매권 행사는 기간 내 행사를 해야 되고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해서 매매가 성립됐으면 그로 인해 발생한 등기청구권은 이제는 환매 기간과 상관없이 등기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권 행사를 한 등기청구권은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틀렸다고. 환매권 행사는 기간 내에 해야 되고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했으면 매매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인 거지 환매 기간과는 상관이 없다고. 자, 73번은 건물 임차이냐? 건물. 여기에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건물에서는 부속물 매수청구가 나오지 지상물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건물인데 웬 지상물? 이렇게 하고 답을 쓰셔야지. 이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돼. 건물에서 부속물 매수청구가 나오고 토지에서는 지상물 매수청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가 1번의 부속물이랑 3번의 지상물이 같은 문제에 나오면 둘 중 한 놈이 답이에요. 그럼 건물이니까 지상물은 안 돼. 이렇게 푸셔야 된다. 자, 74번은 보증금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어. 그럼 이제 주의해야 되니까 주의하자고 해놓고 자, 기억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럼 계약 중에 임차인 미지급한 이 차임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냐 그랬잖아요. 당연히 공제되는 게 아니지. 임대인 선택사항이라고.
임대차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연체된 차임을 임대인이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야, 내가 그냥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공제할게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임대인이 선택할 문제지 당연히 공제되는 게 아니다고. 근데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3개 들어있고 조합이 얘는 하나 둘로 돼 있어요. 근데 기억이 제일 쉽게 100% 틀린 문장이야. 그럼 기억 들어간 거 1번, 4번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고 시작을 하셔야 돼. 그럼 이 문제는 디귿은 할 필요가 없고 니은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니은이 최근 판례의 사안이라 시험에 아직 소개가 안 된 판례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럼 찍더라도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100% 맞출 수는 없다고. 자, 니은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니은에서 물어본 거 이거거든. 이렇게 이게 다투진 거예요. 소송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냐고. 그럼 취지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목적물 반환 의무랑 보증금 반환 의무랑 서로 동시행 관계인데 목적물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줘요. 그러면 결국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재물을 보증금에서 다 공제하고 남은 돈과 목적물 반환 간의 동시행 관계다고. 그게 판결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공했는데도 임차인이 물건을 돌려주질 않았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해가지고 그때 지출한 소송 비용, 그럼 여기 함축된 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반환 소송해가지고 승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한테 소송 비용을 배상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소송 비용도 보증금에서 다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판결이. 근데 니은을 알고 풀 수는 없어요, 시험장에서. 지금 시험 본 당시에는. 그래서 답은 기억이야. 여기. 틀린 거 찾으라 그래가지고 니은이 옳기 때문에 1번이 답인데 이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수험생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쉬운 문장이라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기억을 일단 틀린 걸로 처리되고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제는 들으셨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아.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돼서 발생한 그 소송 비용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돈만 임차인한테 돌려주면 된다고. 자, 디귿은 잘 나오는 문장 형태는 아닌데 우리가 관계가 끝났는데도 남의 소유물을 계속 점유 사용했을 때에는 그 사용한 이득은 부당이득이니까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시험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취지가 당연하게 계속 사용을 했을 때 얻은 사용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이거 본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면이라고. 본래 용도로 사용을 안 했대. 그럼 사용 안 한 거니까 이때는 부당이득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옳은 표현인데 디귿은 어느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바가 드물어요.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 찍을 수밖에 없는 유형의 문제인 거고 이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고심하시면 안 돼. 자,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옳은 거 모두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에서 물어본 건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하냐 그랬다고. 그럼 앞에 이제 소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임의로 이전이 됐대. 그럼 임차인이 한 게 아니라 임차인 모르는 사이에 다른 놈이 불법으로 이전한 거라 이것만으로는 대항력 상실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억 들어간 거 지우시고 이렇게. 그럼 디귿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할 필요 없고 니은만 하면 돼요. 자, 니은에서 물어본 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일 때도 인정되냐 그랬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등기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용이면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당연히 주택이 미등기 무허가여도 인정이 된다고. 4번이 답이에요. 이 문제는 디귿은 할 필요가 없어져요. 디귿은 여기다 표시하시면 돼요. 이의제기했다고.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춘 후에 소유자 바뀌었을 때 아무 말 안 하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대인 의지가 당연 승계되지만 임차인이 나는 승계되기 싫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때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자, 76번은 문제 딱 봤을 때 부산광역시가 나와요. 신경 쓰실 필요 없어. 대부분의 문제는 서울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진짜 가끔 한 명씩 서울 외 지역을 낼 때가 있는데 그건 지역을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 트릭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상가 나와서 상가. 그럼 환산보증금이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얘는 보증금 7억 원에 월차임이 100만 원이요. 그럼 합산하면 8억이라고. 그럼 서울이 기준이 9억이니까 그 아래 동네는 그 이하일 텐데 8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초과된 사건이구나 하고 그냥 찍듯이 푸시는 거야. 무슨 부산이 환산보증금이 얼마지를 기억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초과된 게 나왔다 하고 그냥 풀어 이렇게. 옳은 거 찾으래.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을 때 가장 중요시되는 적용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게 첫째가 우선변제권 없다. 두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등기명령 제도도 없다. 그리고 최단기간 1년 적용 안 된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우선 기억이 나시게끔 훈련이 되셔야 돼요. 대항력과 관계된 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대항력 물어봤잖아. 대항력. 그랬더니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대. 그럼 사업자 등록으로 대항력 갖출 수 있고 그 발생하는 시점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니까 맞네. 이 말이고. 자, 니은은 거절할 수 있냐? 그럼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갱신요구권은 인정이 되니까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전까지 이 기간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갱신요구 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해. 그래서 계약갱신요구권 인정된다. 그 말이고. 디귿은 등기명령 나왔잖아요. 없다고.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3번의 답. 부산광역시가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8억이면 서울 이외의 지역은 초과됐겠구나 하고 찍듯이 푸셔야 돼요. 대신에 환산보증금 초과한 게 나왔을 시에는 우선변제 없다, 등기명령 없다, 최단기간 1년 적용 안 된다. 이 세 가지 적용 안 된다라는 점은 일단 우선시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77번은 집합건물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억은 자, 공용 부분 복도 계단은 지분 비율로 사용하니 큰일 나. 복도 계단을 지분 비율로 어떻게 사용해? 용도에 따라 써야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럼 기억 들어간 거 3개나 지워줘요. 그럼 니은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니은은 맞는 거고. 그럼 디귿 하시면 되잖아요. 디귿. 자, 공용 부분에 관한 채권.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 전원의 공용에 쓰이는 부분에 관한 채권이니까 특별 승계인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4번이 답.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니은은 공부용을 하시냐. 동의 없이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그럼 지 혼자 쓰면 안 되니까 다른 구분 소유자도 나도 사용하게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 제거 청구는 할 수 있다고. 이와 구별하실게. 자기한테 인도하라고 할 권리는 없고 그걸 구별하면 돼요. 자, 78번은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라 그랬습니다. 얘는 4개 들어있고 조합이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는 한 2개 정도 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형태예요. 자, 기억은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채무자가 아니어도 설정자 당연히 될 수 있지. 물상보증인 쉬운 문장이고. 그럼 기억 들어간 게 1번, 4번밖에 없어요. 리을만 하면 돼. 자, 리을에서 여기 채권자는 자기가 한번 청산금 통지했으면 그 금액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다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이렇게 쉽게 해결돼요. 자, 나머지는 공부용으로 보시는 거야. 야, 니은에 매매대금에는 적용 안 돼. 소비대차라야만 적용되니까. 디귿 여기 가등기 담보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냐? 없어. 이렇게 처리된다고. 이거는 모든 담보물권의 공통점이에요. 담보물권은 채권과 함께 양도해야지 담보물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4번이죠. 자, 29번. 이렇게 명의시탁 단어가 보이고 가불병이 보일 때는 전체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 당사자랑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하는지 사람만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매계약 당사자랑 등기 명의인이 3명 다 표시되면 중간생략형 3자간 등기 명의시탁인 거고, 계약 당사자랑 등기 명의인이 2명만 표시가 되면 계약 명의신탁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길더라도 명의신탁 문제는 전체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 당사자랑 등기 명의인만 찾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럼 이 사례는 두 번째 주부터 을은 병소유 지 명의로 매수해가지고 등기했다. 이렇게 돼요. 그럼 갑은 표시가 안 되고, 을은 갑한테 돈 받아가지고 병소유물을 자기 명의로 매매하고 등기까지 했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 나온 거야.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명의신탁이 무효냐 그랬죠? 친구니까 당연히 무효다 하시면 되고. 자, 2번은 기니까 끝에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 없냐 물었으니까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병이 선이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병이 악이면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할 텐데, 그럼 병이 선인지 악인지만 정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선이 악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당시만을 기준으로 하지 그 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병이 체결 당시에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 알지 못했대. 끝났네 여기서. 병이 계약할 때 명의신탁을 몰랐으니까 을이 그냥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 알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계약 당시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답이 나와요. 이 정도 문제는 푸실 수 있게 훈련하셔야 돼요. 명의신탁 문제는 계약 당사자랑 등기 명의인만 정리하고 풀 줄 알면 쉽게 답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2번이 답이요. 자, 3번은 갑은 을한테,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준 돈만 돌려받는 거지 부동산을 이전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는 없고. 유치권 문제, 명의신탁의 유치권 문제나 법정이상권 문제 나오면 그냥 없다고 하시면 돼요. 명의신탁 사안에서는 법정이상권이니 유치권이니 나올 일이 없어요. 그냥 5번은 정 나왔네. 정. 그럼 정 제3자 선악 따질 거 없이 정은 악이라도 취득해. 이렇게. 이건 모든 명의신탁의 공통점이니까. 2번의 답이야. 이 정도 문제는 2번의 답 쓰고 끝낼 수 있어야 돼. 마지막 80번. 집합건물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자, 1번 지문은 아라비아 숫자가 눈에 띄게 돼 있죠. 5인 이상 이렇게. 근데 물어본 게 관리인 선임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럼 관리인 선임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10인 미만일 땐 선임하든 안 하든 선택이고. 근데 관리인의 이름이 10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자, 2번은 일부 만
공용인 게 명백해. 그럼 일부에만 공용인 게 명백할 때에는 일부에만 속하는 거지 이것까지도 전원한테 속하는 건 아니다고. 자, 3번은 촉구. 이게 최고란 뜻이걸. 최고라는 말을 법 개정 시에 촉구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럼 참가할래 말래 물었는데 아무 대답 안 해. 그럼 대답 안 하면 거절한 걸로 보는 거지. 참가하겠다. 야, 틀린 거고. 4번은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은 들어가 봐야 하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인도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지 사용 검사일이나 사용 승인일부터 하는 게 아니다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이나 사용 승인일부터, 전유 부분은 들어가 봐야 하자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인도한 날부터. 이 문제는 1, 2, 3, 4가 다 틀렸다를 알아야 진짜 처음 보는 5번 문장이 답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맞추기 쉽지 않아요, 이 문제는. 5번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 이 사람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법에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면 구분 소유자라야만 구분 소유자 중에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구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법 규정까지 알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은 틀려도 당락에 좌우하진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해설 강의 중에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이게 참 마음 먹은데 잘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2달 남짓 동안에는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공부하실 게 이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점이고 수험생마다 개인의 학습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친구가 하는 내용을 본인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과목별로 또 장단점들이 다 달라서. 그러니까 목표치를 어느 과목이 됐든 본인의 능력껏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내가 내 능력에 맞게 100% 확실하게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외우시고 시험을 볼 때는 내가 외운 문제, 외운 지문만 항상 먼저 찾아서 답 찾는 거를 명심하고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험 무조건 합격해요. 모든 문제 다 읽고 모든 내용 다 외우려고 하고 모든 지문 다 읽으려고 하시면 60점 맞기 힘들어요. 대부분 50점대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점수 안 나오는 전형적인 스타일들이 다 공부하고 다 푸는 스타일들이에요. 그거 하지 마시고 자기 능력에 맞게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100% 할 수 있는 걸 외우고 그거를 먼저 찾아서 푸는 거를 남은 2달 남짓 계속 명심하고 훈련을 하시라고. 그럼 고득점은 못해도 65점 정도 맞고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걸 명심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